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장 교육행정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의 개념과 특성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교육행정의 개념은 교육에 관한 행정하고 교육을 위한 행정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행정은 교육 행정을 행정의 하나의 분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행정을 행정에 소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교육이라는 어떤 특정 분야의 행정으로 보는 관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은 교육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으로서 행정을 보는 관점입니다. 과거의 교육 행정은 이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행정은 교육에 관한 행정과 교육을 위한 행정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행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로부터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사나 학생이나 교육과정 등의 교육 자원을 확보한 후에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목표 달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결정하고 계획하고 지도성을 발휘하며 의사소통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은 넓게 해석할 때 학생 관리나 교원 인사나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이나 학교 시설 관리 같은 학교 행정을 포함해서 교육 정책 수립이나 집행, 교육 재정의 확보 같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행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행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교육 행정은 다른 분야의 행정과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고 또와 달리 교육 행정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도 있습니다. 이 교육 행정의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공공성입니다. 이것은 교육 행정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물질적 이윤이 아닌 공공복리 증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적 특성인데요. 교육 행정은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적 자원의 확보와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지원적이고 봉사적인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주성입니다. 교육 활동은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행정도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와 규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교육 행정의 독자적인 특성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임무의 중요성입니다. 교육은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지닌 잠재성을 개발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사회의 전통과 가치, 지식을 전승하도록 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요.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행정도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잡성인데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교수 학습을 주된 기능으로 하죠. 교과나 학년 부서가 존재하고요. 이것을 지원하는 사무관리 부서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이제 구성원들 간의 협력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교육 조직의 주된 구성원들인 교사, 학생, 교육과 관련된 행정과 학부모 등이 공식, 비공식 조직으로 참여하게 되고 구성원들 간의 고도의 협력 관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과나 구조입니다. 교육기관은 전문가인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문직은 자율과 책임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조직은 분과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과 평가의 어려움입니다. 교육적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단기간에 평가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지요. 일곱 번째는 교육적 본질과 목적의 연관성입니다. 교육기관의 교육 목표와 이것을 달성하는 교육 방법은 교육의 본질상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 활동도 교육적인 본질과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교육행정의 주요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은 교육행정 활동 및 실제에 관련된 가치와 원리를 규명하고 행정활동 및 실제를 설명하고 예측합니다. 행정 실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육행정 이론의 교육행정 현실에 대한 적합성이 저하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대두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주요 이론은 고전적 조직 이론입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은 과학적 관리의 시기에 이제 대두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테일러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외부의 관료제론이나 분리과 의익의 행정 관리론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관리에 과학적 관리의 이론을 도입한 것으로 생산 과정에 활용되는 기술과 지식을 체계화하고 생산 활동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리과 의익의 행정 관리론은 전체 조직의 관리에 관심을 두어서 경영 과정의 보편적 요소를 제시하고요. 배번은 능률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이상적인 조직으로 관료제를 제안합니다. 관료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문화에 의한 분업이나 권위에 의한 개서제나 권리와 의무의 역할체제나 작업 절차나 비개인적인 인간관계나 능력에 의한 선발과 제시 등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과학적 관리 운동과 능률의 원리는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지만 인간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인간관계론인데요. 조직에서 인간 요소를 경시한 과학적 관리론에 반대해서 대두된 이론이 인간관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폴렛이나 메이오, 레슬리스버그, 레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직 안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규명하는 데 큰 기여를 한 호손 실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죠. 호손 실험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인정을 해주거나 소속감을 느끼거나 사기를 진작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사회 심리적 조건의 변화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 조직 내에 자생하는 비공식 조직의 협력 정도에 따라서 생산 능률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비공식적인 조직과 더불어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폴렛은 최초로 이제 행정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인데요. 모든 조직에서의 기본적인 문제는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발전 유지시키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레빈은 인간관계론을 바탕으로 지도성에 관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인간관계론은 조직에서 인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인식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직무 만족과 생산성 관계의 관계를 밝혀서 민주적 지도성이나 감독에 의한 참여적 결정 이런 것들이 경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사회 조직의 원리나 조직 상황 등의 영향을 간과했다는 한계점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이론은 행동과학론입니다. 1950년대를 전후해서 고전 이론과 인간관계론이 지닌 이론적인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이것들을 종합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로 등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과학론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버나드 그리고 사이먼 등이 있습니다. 행동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행정 이론의 발전에 공헌한 측면이 있죠. 행동과학론에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론 수립을 목표로 여러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행동 연구를 하나의 통일된 이론 체제로 종합하고자 했습니다. 버나드 같은 경우는 조직을 사회적인 협동체로 보고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이나 의사결정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이먼은 의사결정에서 최적의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의 추구가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행동과학론은 교육행정의 이론화 작업을 위한 이론화 운동을 통해서 실제적 처방 수준의 교육행정학을 이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체제론입니다. 1960년대 조직과 관리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대두된 것이 체제론입니다. 체제론에서는 조직이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체제 이론가들은 조직을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조직과 구성 요소 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관계 탐구에 초점을 둡니다. 체제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상호 관련된 부분들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동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또한 조직은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투입받아서 일련의 기술적, 행정적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 요소를 산출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사회체제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규범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조직 내 역할과 개인의 인성이 상호 결합되어 발생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안이론입니다. 대안이론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했는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주류 교육 행정가들의 관점과 가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해석론적 관점,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페미니즘 등이 대안이론으로 등장을 합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이론화, 과학화 운동이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 객관화, 일반화, 계량화, 표준화하는 데 관심을 두었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으로 대한 이론은 주관성, 구성성, 비결정성, 비합리성, 개인성, 인간성 등의 해석을 강조하며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관찰보다는 인간의 감정이나 객관성보다는 상대주의, 통일성보다는 단편성 이런 것들 그리고 개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호하지요. 해석론에서는 교육 현상을 인위적인 체계로 간주하고 자연과학의 대상과는 달리 개별성과 특수성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교육제도와 교육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제도입니다. 학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제는 국가의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우리는 6334제 학제를 선택하고 있죠. 학제는 학교 교육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교육 목적과 교육 기간, 교육 내용을 설정합니다. 학제는 또한 수직적으로는 교육 단계 간의 접속 관계, 수평적으로는 학교 교육, 학교 외 교육 간의 연결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교육 운영을 제도적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학제는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1950년대에 6334제의 골격을 정립한 이후 50년 동안 기본 구조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학제는 크게 기본 학제와 특별 학제로 구분되는데요. 여기에 학교 외 교육 제도로서 각종 사회 및 평생 교육 제도가 따라 붙고 있지요. 기본 학제와 특별 학제에 소속된 각 학교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 학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루어집니다. 유치원도 요즘 유아학교라고 해서 기본 학제에 들어오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취약점 교육기관으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약점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정기중등 교육기관인 중학교, 후기중등 기관인 고등학교, 그리고 기본학대 최상위 단계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특별학대를 보면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이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고요.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또는 산업재부설 특별학교가 있고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방송통신대학이나 기술대학, 산업대학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조직을 살펴보죠.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육행정조직은 중앙교육행정조직입니다. 중앙교육행정조직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죠? 네, 교육부가 떠오르죠. 교육부. 중앙교육행정조직은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을 위한 조직과 구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중앙교육행정기구는 교육부죠. 교육부는 교육의 기본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단기적인 교육계획도 수립하고요. 수립된 정책과 계획의 집행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제 교육부가 부총리 겸 장관을 정점으로 차관, 담당관, 실국과 등의 개성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요. 교육부의 기구는 3실 3국 10관 40국가로 편성되어 있고요. 교육부의 실국별 담당 업무를 우리 교재의 215쪽부터 216쪽까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방교육행정조직입니다. 지방교육행정조직은 유초, 중등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행정조직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에 의해서 교육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설치하고요. 교육감을 보좌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교육청을 설치합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는 시도 상임위원회로 설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조직입니다. 학교 조직은 교육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사, 행정가, 직원, 학생의 주요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지도 조직인데요. 학교의 교육 지도 조직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는 교원의 활동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학교에서 교과과정,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은 이 조직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교육 지도 조직은 학교 조직의 특성을 대변하는 전문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성패는 바로 이 조직의 활성화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겠지요. 학교의 교육 지도는 교장, 교감, 교과는 학년부장, 교과는 학급 교사로 이루어지는 지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합니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고요. 학년부장 교사는 같은 학년의 담임 교사들을 지원하고 교과부장 교사는 같은 교과 교사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급 담임이나 교과 교사는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에 대한 학습 지도를 하게 됩니다. 학년부장 교사와 교과부장 교사는 학교 조직 구조에 따라서 법정 수만큼의 교내 보직에 의해 임명됩니다. 두 번째는 교무분장 조직입니다. 학교에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교사들이 분담해서 처리하는 교무분장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조직입니다. 운영조직이란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심의 및 자문 기구를 말합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심의기구와 학교장의 의사결정의 자문활동을 담당하는 자문기구가 있으며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학부모회나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영 조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 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교 운영 지원비 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학급 조직입니다. 학급은 교수학습 조직의 기본 단위로서 학생과 교사들에게는 교육 활동의 장이면서 생활의 장이기도 합니다. 학급 담임이 담당하는 학급 경영 활동은 교과 지도에서부터 생활 지도, 학급 사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급 담임은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나 활동에 학급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학급 구성원들에게 일을 분담하고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학급 운영의 구조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행정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성입니다. 지도성이란 일반적으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지도성은 교육 조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중에서 리더십 이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리더십 이론은 특성 이론, 행동 연구, 상황 이론, 변혁적 리더십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성 이론에 있어서 조직의 지도자가 나타내는 행동을 기술하는 리더십 행동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지도자와 비효과적인 지도자의 행동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리더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게 특성 이론입니다. 리더십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효과적인 리더의 특성으로 리더의 개성이나 직무에 대한 동기나 리더의 능력과 기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황 이론에서는 효과적인 지도성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하고 지도성을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관계, 직무 특성, 구성원의 성격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상황 요인을 지적합니다. 피들러는 상황 적응 이론에서 지도성의 유형을 과업 지향적 지도자와 인간관계 지향적 지도자로 구분하고 상황 요인으로는 지도자의 직위 권력, 업무의 구조,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에 따른 지도자에 대한 상황의 호의성 정도가 있습니다.
피들러는 지도자에 대한 상황의 호의성 정도가 높은 상황과 낮은 상황에서는 과업지향적인 지도자가 보다 효과적이고 중간 정도의 상황에서는 관계지향적인 지도자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시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을 보면 지도자 행동의 비합리적인 측면 또는 영감적이고 상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단순한 보상과 조직에 대한 노력의 교환이라 이상으로 이념화된 영향력, 영감적 동기 유발, 지적인 자극, 개별화된 배려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려는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 유발입니다. 동기 유발은 행정가가 조직의 목표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초로서 조직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 유발은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이론 같은 경우는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나 허스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엘버퍼의 ERD 이론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 이론은 인간의 동기 유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블룸의 기대 이론이나 포토와 롤러의 성과 만족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육 행정의 과정은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의사결정 이론은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정의되는 의사결정은 행정가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성 모형과 만족화 모형, 점증적 모형, 혼합 모형 등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합리성 모형은 문제 해결이 가능한 모든 대안을 인식해서 각 대안의 결과를 알아내고 목표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선택하고 원하는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만족한 모형은 수정된 합리성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사결정자들은 최선의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을 선택한다고 보는 이론이 만족한 모형입니다. 세 번째는 점증적 모형입니다. 철저한 분석보다는 기존의 상황이나 유사한 소수의 대안을 각각 결과와 비교해서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혼합 모형인데요. 혼합 모형은 합리성 모형과 점증적 모형을 혼합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방향 설정은 합리성 모형에 의해서 선택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점증적 모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사에게 교육행정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행정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21세기 들어서 학교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동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자주 변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교육행정은 각 학교를 자생적인 교육력을 갖춘 학교로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운영 방식이 교육을 둘러싼 구성원들과 협동적인 관계, 유기적인 조직, 지도성의 공유, 자율성과 책무성, 의사전달의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대한 규제적인 또 통제 위주의 기능에서 단위학교의 자생적인 교육력을 북돋우는 지원과 컨설팅을 중요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교사는 오늘날 도처에서 나타나는 교단의 갈등과 교육적 위기를 극복하고 단위학교나 학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움과 돌봄이 가득한 성공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행정, 특히 일부 교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사와 행정가, 직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공동체적인 노력이 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학교 구성원들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면서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행정과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행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다 더 교육을 위한 행정 쪽으로 많이 의사를 맞추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